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에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각 당 내부적으로 표 단속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1대 국회 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보죠. 네, 국회에서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최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탈표 방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임 윤재욱 전 원내대표와 자신이 모든 의원에 전화를 하거나 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접촉 중이라며 이 반대표 결집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네, 표결 참여 가능한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했을 때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 즉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유이동, 김웅 등 모두 3명인데요. 50여 명이 넘는 여당 내 낙선 불출마 의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당 원내 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이 특검법 거부권을 고리로 이 탄핵 언급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 독재입니다.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이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이 국민 뜻을 거부한다면 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십시오. 당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 여당 의원 전원에게 이 법안 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비켜가길 바란다면서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러나 탄핵 소추는 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인 만큼 이 불법에 대한 소명이 입증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특검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주문했다면서도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의심이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협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저녁에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시간가량 비공개 만찬을 하고 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첫 협상에선 일단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 확보를 통해 입법과제 완수와 대통령실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맡았던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국회법을 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뽑고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합니다. 22대 첫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만큼 이틀 뒤인 7일이 원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령자 운전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됐죠. 네, 앞서 정부가 이 고령자를 상대로 한 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두고 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이 최소 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이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 보도 참고 자료가 잘못 나오면서 빚어진 혼선으로 생각한다며 이 비공개 당 회의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관련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매주 열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이 해외 직구 금지 등 최근 불거진 정부 정책 혼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취약 아동 연령 하향과 주 69시간 근무제 등 여론이 나쁘면 말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며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철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나아가 이 보고가 안 됐다는 이유로 담당 부처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건데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 앞서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기자 질문 받은 소식이요. 취임 일성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부로 임기를 시작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출근길 도어 스태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또 성과로 보답하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3년의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면서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요. 아직은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는 물음엔 공수처가 출범한 배경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보고를 받고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는 공수처의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직접 받은 오 처장,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저 청사로 돌아와 취임식을 갖는 것으로 오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넉 달 만에 오동훈호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로서도 길었던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기 공수처 앞에 놓인 과제 녹록지가 않습니다. 과거 1기 지휘부였던 김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공수처 수사력 부족의 원인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이 수사력 논란을 제대로 떨쳐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장과 함께 전반적인 수사를 지휘할 신임 차장으로 어떤 인물을 제청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물이 차장으로 제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직역과 무관하게 수사 역량의 관점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인물로 인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먼저 최상병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는 어제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 데 이어서 오후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 사령관은 14시간, 박 전 단장은 9시간가량을 각각 조사받았습니다. 공수처가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면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엇갈리는 주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수사팀에서 실제 대질을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 전 단장과 대면의 CCTV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돼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공수처가 전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대질 조사 불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을 망각하고 좀 불필요한 그런 건 본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사령관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군 조직을 보호하고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박 전 단장은 지난해 사건을 보고하고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VIP가 격려했다는 등의 말을 김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박 전 단장에게 말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로서도 VIP 경로선은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윗선은 어디까지인지를 규명할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질 조사가 무산되면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민단체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박정훈 대령의 인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면서 김 보호관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보고서에 박 대령이 수사 외압을 당했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조사관들의 의견이 담겼음에도 김 보호관이 무리하게 기각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김 보호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에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김호중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김 씨를 소환 조사한 뒤 하루 만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 씨에겐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김 씨 측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남아있다 보니 바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동안 소속사 차원에서 매니저가 거짓으로 자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직후 17시간 만에 출석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 등을 대입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큰 위험 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건데 어제 김 씨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김 씨는 사건의 핵심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 받았는데요. 김 씨는 사고 당일 방문한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식당과 유흥주점에서는 주말 콘서트와 성대 상태를 고려해 많은 양을 마신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속사 본부장은 경찰에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본인이 삼켰다고 진술했는데요. 현재 김 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물론 김 씨가 사고 당일에 탄 것으로 파악된 다른 차량 2대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 측은 다른 2대의 차량에는 원래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지 않았다며 통상 연예인들의 차량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메모리 카드를 빼놓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나요? 네, 먼저 김 씨의 음주운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더라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사고 당일 증거를 없애자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수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에선 김 씨가 아니라 범죄도피 교사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가 모든 걸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건 아닌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소속사를 추가 압수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중증 응급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상급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전문의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로 2곳 더 설치하고 의사들의 당직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진료 과목별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자리를 점차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의료계에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내년부터 전공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병원에 전문의 2명 정도만 고용하면 된다는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만 800명이 넘는데 전문의 2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전문의 인력 채용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재원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진료 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되는데 여야 295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을 해서 야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여야는 아침부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 당론으로 흐트러짐 없이 의사를 관철하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 정권의 공범이라면서 압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번의 탄핵을 경험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의 방향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같다면서 재판 중인 옷값도 특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전화나 개별 만남 등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2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워야 되는 건 대통령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가 짚고있거든요. 이제 옷값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재산이 18억 6천에서 퇴임할 때 21억 6천으로 늘어나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옷값 어디서 나온 거냐? 또 도대체 여행은 왜 이런 관광성 외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 대상이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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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도 않고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의 입장은 상반되고요. 대통령실이
관련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아니, 두 예. 가지 다죠. 예. 논리적으로 대통령이 관련이 없으면 예. 특검 안 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이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이긴 예,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정진석 실장님이 네 가지 사유를 들고 예. 그 전에 또 뭐 사법 절차에 심대한 훼손이고 이거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직무유기다. 막 그 논리는 이제 조금 와닿지 않는 논리니까 제끼더라도 이번에 그 네 가지는 저는 오히려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너무 형편없다. 예. 최소한 공방이 될 만한 이 내용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팩트에 어긋나는 네 가지를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를 삼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요. 과거 전례도 있고 저게 어떻게 헌법 정신의 훼손이고 예. 그다음에 뭐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없고 뭐 그다음에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게 다 그전에 있었던 사례나 그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때가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예. 야당이 특검 추천을 했고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갖고 와서 특검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 너무 군색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도 낮고 지금 돌파구가 없고 민심은 저렇고 하니까 또 이제 의석도 야당이 저렇게 이제 거대 의석을 가져갔고 그런다고 대통령 스타일이나 생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탄핵 내지는 탄핵에 준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예. 근거도 형편없고 거부권 행사를 저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야권의 주장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이제 여당의 주장을 좀 들어볼 텐데 김명호 전 의원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라는 게 최재형 수석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야당 전체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어떤 사안이 네. 대통령실이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나친 도약이죠. 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국회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왜 불법이에요? 다 합헌이죠. 예. 하지만 문제는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 검사를 추천할 때도 예. 그래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이 그냥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대한변협에서 4명을 하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결과. 네.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특검 법안 자체가 불공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예. 일단 거부권 행사했고 또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되면 특검 법안은 피해가는 거죠. 예. 당장은. 하지만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22대 당선인들 보십시오. 아직 국회 등원도 하기 전에 용산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집회를 지금 시작했어요. 예. 그다음에 아마 이번 주말에는 많은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 대중 집회, 예. 거리 집회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장외 집회가 그렇죠. 예정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검 전국을 피해가긴 힘들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거부권만으로 이거를 넘어가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 왜 이렇게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가, 찬성 지지율이 높은가,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게 저는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정부 2주년 기자회견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때 너무 짧았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그 반복적인 그 발언만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뭐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충분치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그렇죠. 요구하겠다라고 했어요. 여야 뭐 합의가 안 됐고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예. 그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여러 가지 그 기사에 대해서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예. 해병대 그 수사단과 관련해 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그 지시나 명령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게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 대국민 그런 그 별도의 설명 납득할 만한 그런 거 없이 거부권만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특검 정국이 점점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28일 날 재표결해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22대 국회에서 다시 야당에서는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 정국은 계속될 것이다. 더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당장 28일 재표결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서 봤지만 이재명 대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당이 공범이 될 수 있다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17표가 나와야지 예. 이제 재의결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는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도 총력을 다해서 이걸 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국회라서 100% 출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재의결은 무슨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냐면 21대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본회의거든요. 근데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불출석으로 그렇게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개적으로 세 분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분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면 불출석하는 의원들은 이게 이제 재적 3분의 2가 아니고 출석한 의원들 재석의 이제 3분의 2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00% 다 나오고 국민의힘이 이제 출석을 안 하는 의원 숫자가 좀 될 경우에는 그거는 반란표라는 범반란표 범주로 보면은 의외로 조금 두 자리 숫자 이상 나올 가능성도 저는 그렇군요. 있다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여서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알 수 없다.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때요? 정확히 할 수는 없죠.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임기 거의 뭐 막바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또 굳이 끝까지 색출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당론으로 이제 정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표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 출석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까지 이제 그 재의결에 표결한 게 반란표가 17표, 295석, 295명 모두 다 출석을 그렇습니다. 했을 경우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석을 상당히 하긴 할 거예요. 이게 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뭐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좀 그래요. 그 마지막 국회 본회의면은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어떤 재의결 이걸 떠나서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전 의원들한테 편지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 17표 이상 나오긴 어렵고 저는 부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이 쉽지 않다. 뭐 그런 것은 뭐 대체적인 예측들인데요. 요 사안의 특성상 재의결이 어려운 게 오히려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예. 오히려 김 여사라든가 혹은 또 대통령 주변에 누구 이런 특검이라면은 지금 민심이라든가 상황 속에서 예. 오히려 찬성표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예. 규명하는 수사고 그 특검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시비라든가 특검법의 시비를 떠나서 굉장히 이거를 중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재의결은 쉽지 않은 그런 게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사안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권 일각에서 지금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는 것이다라는 그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 아침 회의 시간에 이야기를 꺼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이것을 행사하는 게 왜 탄핵 사유가 됩니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참여를 빌드업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공개석상 특히 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정청래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녹취를 들려드렸는데 탄핵 열차 탑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권 특히 조국혁신당, 야권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탄핵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발언을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민주당 또 야권 인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번 그 최상병 특검의 본심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운하면서 오히려 그 순수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차라리 정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가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는데 탄핵 열차 출발했다. 이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 버리면은 이것은 다분히 특검은 탄핵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그 역풍이 또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열차라는 게 이렇게 저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탄핵을 하기 위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탄핵 열차는 그 궤도를 이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1대 국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도 22대 국회 이제 시작도 전에 지금 이것을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들도 있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 혼란이 더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되면 탄핵이냐 아니냐, 특검이냐 아니냐보다는 이제 탄핵이냐 아니냐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최 전 수석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인터뷰 내용을 잠깐 저희가 실었는데 정치적으로 탄핵을 야당이 앞장서서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은요. 특검이 탄핵용이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이 아니면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검 그 자체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발한다? 이런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탄핵의 명령은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예. 국회에서 다수당이 주도해서 어떤 이제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하게 되면 예. 결국은 그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헌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그래서 결국은 탄핵은 국민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탄핵의 탄자도 못 꺼냈어요. 아, 당시에. 퇴진이라는 말도 못 꺼냈고요. 예. 회의, 지도부 회의나 이런 데서 밖에서는 국민들이 촛불 들고 국정농단 규탄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예. 그런데 처음에 하야였어요. 대통령 하야에서 대통령 퇴진이라고 촛불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런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예. 그런데도 퇴진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국회는 탄핵, 국민은 퇴진. 그래서 그때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진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문제도 결국은 저는 국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예.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거나 탄핵을 거론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게도 결국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그 용어 자체를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지금 야권에서는 민심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혹은 2번 탄핵한다는 거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 정청래 의원도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하면서 탄핵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보도가 탄핵 거론으로 나게 되고 국민들이나 또 상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 이거 탄핵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비교해서 꺼내든 인용해서 꺼내든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기에 그 낱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탄핵을 명령하는 것은 오직 국민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배치할 뿐더러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게도 플러스가 안 된다. 이번 주 토요일 범야권의 장외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대규모 규탄 집회가 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헌법에 위배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됐으면은 실제로 그게 규명되면은 대통령 탄핵 사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의 자세나 행태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 거부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궤변들로 방어 논리를 삼는데 헌법 74조에 명시돼 있잖아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정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4가지로 딱 규정돼 있는데 이것을 10번째 손흥민 선수야 텐텐클럽 가입 그 역사적인 기록을 또 이번 시즌에서도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지금 야권에서 계획하고 있고 규탄 대회를 연다는 거거든요.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그 특검 찬성에 대한 지지율 그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는 이것은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어떤 형태로 이 이슈를 끌고 가느냐가 하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탄핵해야 된다. 또 탄핵이라는 말을 계속 최고회의든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그 탄핵에 대한 그 거부감이 또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정 혼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정치적인 사안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총선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 또 앞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좀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미 신뢰가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게 총선 결과 나타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대국민 소통 또 신뢰 쌓기 이런 거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거부권 이거는 잘못된 그 법안이니까 특검 법안은 그냥 거부권 행사 이것은 뭐 고유의 권한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특검 정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단순한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당대회 잘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요. 이것을 바라보는 최혜병 특검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퍼즐 맞추기가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도 탄핵을 거론할 필요가 없고 소위 말해서 아주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특검을?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압도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 저걸 왜 거부를 하지? 그럼 뭐지? 이런 이제 퍼즐들을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이 맞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가리키는 것, 국민이 가는 길 이런 길을 가면 됩니다.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논리적인 비약이죠. 왜냐하면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뭐 양곡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뭐 이런 등등등등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일반 이건 법안도 아니고 특검이라고 하는 거 특히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야당이 정말 그 야당의 힘으로 의석수로 통과시킨 특검 법안은 공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지금 또 엄청나게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태원 3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법을 약간 손보고 나서 통과가 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단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28일 날 지금 법으로 다시 재의결한다고 국회의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등판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요.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최근 새살림 발언을 하면서요. 탈당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시장 오늘 탈당선 관련해서 가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그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더 이상 뭐 당의 존속할 의미가 없어요. 한동훈 때리기만 하지 말고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쫄보더라. 그 발언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뭐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죠.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우리 두 분 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지옥으로 몰아가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너무 진짜 대선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예. 뭐 경쟁이야 늘 할 수 있는 건데 예.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한동훈 네. 전 위원장한테. 근데 우리 저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조선시대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론, 서자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예, 하시고 뭐 장자 유서입니까? 아무튼 뭐 애라 그러고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구상유치 이런 예,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네. 여기는 뭐 총선 선거를 말아먹은 뭐 애한테 굽실거리니 새살림 예. 차리는 게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표현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같은 당에서 어쨌거나 총선이 실패했든 어쨌든 간에 뭐 처음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원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도 아니었고 네. 우리 당이 굉장히 허약한 상황, 암울한 상황에서 사실 그 선장이라고 하는 키를 맡긴 건데 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선거를 말아먹은 애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 그다음에 뭐 탈당 이런 게 운운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총선 100석을 쓸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한동훈 그다음에 무슨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전부 다 나와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총선 100석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일색인 유일체제인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번에 KC 그 인증 문제 가지고 해외 직구 문제 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은 토론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말로 누구 나와서 안 되고 되고 뭐 애다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내 이야기라서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좀 참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최재성 수석이 더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속내가 뭘까요?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메시지, 말씀을 해석하는 일종의 독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이 저격한 그런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다 빼고 나면 대선 후보는 홍준표만 남는다. 그래요? 아주 정확합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떻게 했죠? 사실 김기현 대표를 응원했죠. 홍준표 시장. 왜냐하면 당대표가 대권 주자여서는 안 된다. 대권에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경원 대표도 나경원 후보도 소위 말해서 이 친이었다가 친박이었다가 그다음에 친윤인 척한다고 그래서 정치인이 수양버들처럼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 이미지 정치한다. 안철수 그랬죠. 유승민 의원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다 빼고 나면 홍준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논리적으로나 막 엉켜요. 지금 저 얘기도 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죠. 문의 사냥개가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검사 위에 그 사건을 지휘했던 수사팀장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마구 난사하다 보니까 논리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사냥개면 문의 사냥개가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 애 그러면은 그 사냥개의 아버지 사냥개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엉터리 논리가 친윤계 의원들 오늘 이철규 의원도 그랬고 박수영 의원도 그랬고 당내 분란하는 말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탈당 이야기 나오니까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우리는 좋은 모습 그래도 반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이 제일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경쟁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KC 인증 해외 직구 논란처럼 논쟁처럼 이거는 그냥 막말을 통한
그 인격 모독이다 보니까 네. 우리 당의 이미지가 더 실추가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건설적이지가 못하니까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 당이 지금 힘든 때 말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 거를 염려하기 때문에 참아 주시라, 참아 네. 달라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당 대표 그럼 본인이 나와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안 나오시죠? 안 나오실 것 제가 볼 같아요. 때는 예,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몇 %로 보세요? 그전에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뀐다. 저는 예.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아, 당대표 나갈까 하다가 자고 나면 아니다. 그날 저녁에 아예 안 나가야지 하다가 자고 나면은 또 나가볼까. 예.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뭐 출마로 이렇게 자꾸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예. 윤한 갈등 1, 2, 3차가 있었잖아요. 예. 이거 털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뤄진 감정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식사 자리도 하여튼 불발됐잖아요. 예. 거절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도 했는데. 아니죠. 한동훈 장관한테 공을 넘긴 거죠. 총선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게 맞다고 얘기했죠. 생각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을 넘겨버려서요. 당분간 못 만나거든요. 안 알겠습니다. 만나고. 그래서 예.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그리고 대표가 되면은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는 사실 최상병 특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재의결 안 되면 22대에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22대 국회 개원이 6월 초에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원구성 협상이 그렇죠.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특검을 다시 발의한다고 이게 바로 상정돼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또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전당대회는 끝나요.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됐어요. 예. 그러면은 윤한 갈등이라는 이제 권력 내부에 네. 집권 세력 내부의 엄청난 갈등 플러스 그렇군요. 이 국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예. 또 하나의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지뢰가 되는. 알겠습니다. 이 출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 윤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 고리가 최상병 특검법 다시 재발의하게 될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면 또 다른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저도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전쟁이 필요하면은 저는 전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전쟁은 관리가 돼야 되는 전쟁이고 네. 막 나가는 전쟁에서는 안 되죠. 예. 하지만 당과 당정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은요. 예. 저는 그런 전쟁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당의 변화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막 나가는 전쟁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네. 그 정도를 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뭐 정치적인 어떤 꿈이 있다면은 그 정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그거를 겪고 그거를 능히 관리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생각합니다. 윤한 관계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쟁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은요.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예. 과거의 대권 후보들은 후보가 됐을 때 예. 그 대통령 이제 현직 대통령이죠. 그럼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네. 여당은 대통령 인기가 낮아지니까 예. 차별화를 고민하거나 합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차별화 고민했고 연일 그게 그렇군요. 뉴스였어요. 또 이해창 대표는 YS 차별화를 했어요. 예. 화형식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말이에요. 저절로. 대권 후보는커녕 첫 정치 입문하고 예.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났고 소리 마리 앙뚜아네트 김건희 여사를 예. 바라보는 국민의힘 등등으로 했기 때문에요. 간단치 않습니다. 둘 다 검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온입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50대 신도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또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모레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할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빈소가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육군과 32사단은 숨진 훈련병의 시신이 오늘 국군 대전병원에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빈소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장례 절차도 유가족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천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 근처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구간이 종료되는 지점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멈춰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충남 논산시 부정면에 있는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와 SUV, 승합차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외국인 A씨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는 SUV와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새로 설치된 스크린도어 비상문이 승객 통로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부상자가 발생하진 않았고 사고 3시간 만에 임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일 고정된 스크린도어 일부를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 작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출근으로 집을 비운 평일에 배송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맡겼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 한 남성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내 A씨가 있는 걸 알아챈 남성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누구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 닫고 계단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A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한 배송기사 40대 B씨였습니다. 배송 당시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들키기 전에도 A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말도 안 된다. 왜 들어오려고 했냐 했을 때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파열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홀로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여러 회사를 거쳐 배송과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B씨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사건 이후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배송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회사와 함께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설치 업체와 협의해 어떤 경우에도 인수자 없는 가정의 설치를 금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주말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설치 업체를 통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대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씨에 둘러싼 갑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는 와중에도 강 씨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입장 표명을 할지 관심입니다. 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 심사를 받게 된 가수 김호중 씨. 경찰 조사 이후 언론 앞에서 사과를 했지만 비판 여론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스타 오지원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개 훈련사 강영욱 씨 갑질에 대한 폭로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해볼까요? 네.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 중인 회사 보등컴퍼니의 예전 직원들이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 강영욱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남긴 재직 후기가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논란이 된 건 폭언과 퇴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영욱 씨 부부가 직원들에게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만도 못하다 같은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폭로한 전 직원이 퇴사 후에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퇴직금이죠? 네, 퇴직금이죠.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에야 강영욱 씨가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강영욱 씨 측은 담당했던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아야겠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폭언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는 게 전직 직원들의 주장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3시쯤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방법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 하면 너네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관리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네, 사실 여부는 좀 다퉈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강영욱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강영욱 씨 부부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을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현재까지 제보자들이 공개한 것 중에 대다수가 주장이나 진술이 많기 때문에 강영욱 씨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한다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에 CCTV 영상물을 녹화했다면 이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충분히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제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또 그냥 보는 것과 녹화해서 저장하는 건 법적 해석이 다르다는 것. 특히 직원이 옷 갈아입는 곳에 카메라가 있었다면 또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CCTV나 메신저에 대한 폭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옷을 갈아입는 공간에도 CCTV가 있었다는 입장이고 이전 사무실에는 20대 이상의 CCTV가 있었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메신저에 관련한 폭로는 당시에 강영욱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유료 기능을 이용해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인데 CCTV가 직원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 유료 기능을 활용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고요. 강영욱 씨의 아내가 이 모니터링을 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 직원들에게 내가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들이 메시지로 오가는 것을 봤다고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법적인 이야기 해봤는데 그런데 변호사를 불러서 이 메신저 감시에 대한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CCTV 등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서를 쓰게 했다는 게 이제 법적 책임을 면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이에 대한 노무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와 대화하지 말라는 그런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이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괴롭힘 행위자가 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그 친족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강영욱 씨,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어제 오늘 중으로 사실은 입장이 오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전망이고 예상보다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욱 씨가 주변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번 주 중으로는 입장을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회사는 일단 문을 닫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듬컴퍼니는 반려견 전문 교육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반려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고요. 강영욱 씨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훈련해주고 강아지를 훈련해주고 비용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영욱 씨가 1회 교육에 참가하는 비용이 299만 원. 그러니까 1회 교육이 포함된 패키지 비용이죠. 299만 원이었고 더 고가인 패키지로는 399만 원짜리, 599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려용품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일부 올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 씨 부부는 지난해 말에 보듬컴퍼니 폐업을 결정을 해서 이미 회원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보듬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뭐 공식적인 폐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 이미 사옥의 문은 닫혀 있고 사실상 폐업 수순에 이미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점이 좀 공교로운데 훈련 비용을 이렇게 비싸게 받고도 강아지를 학대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반려견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견주들을 비하했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 그 반려견과 함께 출연하는 그 콘텐츠의 견주가 등장해서 어떤 태도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고 강영욱 씨가 훈련비를 내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들에게는 밥을 주지 말라라고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일정은 모두 취소된 건가요? 네, 우선 강영욱 씨가 올해 출연해왔던 KBS 예능 프로그램의 개는 훌륭하다가 긴급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방송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온 후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차 여부를 짐작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뭐 오는 주말에 강원 정선에서 열리는 이제 반려견 동반 행사에서도 강영욱 씨의 참석은 제외됐습니다. 아, 제외됐군요. 네, 원래 알겠습니다. 네,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인데요. 김호중 씨 어제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나온 거는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6시간 넘게 경찰서에 있었던 건데 그 이유가 황당하다고요. 네. 김호중 씨 측은 어제 조사 이후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약 6시간 동안 경찰서 안에서 버텼습니다. 뭐 지하 주차장이나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취재진을 피해서 나갈 방법을 타진했던 건데요. 결국은 경찰서 로비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취재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결국 취재진의 질문에는 짧은 답변만 했고 이후에는 변호사가 취재진과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귀가하면서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김호중 씨 오늘 조사에서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 인멸도 같이 가담하셨었나요? 당일 쓰는데 얼마나 맞는 거예요?
질문이 쏟아지는데 답변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태도가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 같지는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역시 물론 소속사 입장을 통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죄송하다 등의 말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태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김호중 씨가 나오면서 그 주머니에 손을 꽂고 나온 장면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이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도 출석을 한 거잖아요. 어제 경찰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다고요. 네, 김호중 씨는 사고 전 행적에 따라서 음주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식당에서는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한두 잔 마셨고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사고 정황을 분석하려면 이제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중요한데 소속사 본부장이 이걸 삼켰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삼켰는지 아니면 절대 못 찾을 거다라는 걸 강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는 삼켰고 또 나머지 2개는 원래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 2개의 차량에는 메모리 카드가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경찰은 당시 상황이 자세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해서 이미 김호중 씨의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이 메모리 카드의 행방에 대해 묻자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이 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을 한 건데요.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찾고 있던 메모리 카드는 총 3개고요. 김호중 씨 측은 소속사 본부장이 삼킨 한 장의 카드 외에 나머지 2개의 카드는 애초부터 차량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찰 조사는 조금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곧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텐데 공연은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김호중 씨는 당장 내일이죠. 23일과 24일 서울올림픽공원 K스포돔에서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을 엽니다. 주최사로 이름을 올렸던 KBS가 출연자 교체를 요구했지만 주관사 층에서 이를 거절했고요. 김호중 씨 역시 개런티를 받지 않고 출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 1일과 2일에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의 김천 공연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김호중 씨는 이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할 계획이긴 하지만 연출을 맡은 SBS 미디어넷 측이 이 공연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사실상 공연 진행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 당연히 이제 예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취소된 티켓을 팬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 공식 팬카페 입장에서 가수와 함께 사과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연 티켓이 빠르게 취소되고 있는데 팬들이 이 취소된 티켓을 일부 사들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 VIP 좌석은 취소 티켓이 대량으로 나왔다가 대부분이 다시 사들여지면서 예매창에는 VIP 좌석의 대부분이 채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YTN 스타의 오지원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달리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2살 어린이가 좌석 창문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아들을 뒷좌석에 태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내리마구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2살 어린이의 머리가 창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운전자는 2살 난 딸을 승용차 뒷좌석에 혼자 태웠습니다. 환기를 위해 열어두었던 창문을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닫았습니다. 조금 뒤 딸에게 말을 걸려고 뒤를 봤더니 딸의 머리가 창문에 끼어 있었습니다. お母さん結構取り乱してましたね。挟まっちゃったどうしようどうしようってちょっとうろたえてる感じでしたけどね。すぐ来てましたけどね。救急も。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아이를 뒷좌석 어린이 시트에 앉혔지만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가와현에서는 2살 남자아이가 뒷좌석 창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2016년에도 니가타현에서 2살 남자아이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닫힌 자동차 창문은 틈만 있으면 어른은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역부족입니다. 끼임 방지 장치도 모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全部の座席についてい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ので、やはり過信はしないでいただいて、パワーウィンドウ操作するときは、しっかりと声掛け、あとは確認をして。 전문가들은 또 아이를 시트에 태운 뒤 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힐 경우 전동 창문 잠금 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음주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면서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 씨가 변제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민사소송 결과에도 민감했던 김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오늘의 경제 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네, 고령 운전자 자격 제한 논란. 네, 말을 바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먼저 이번에는 고령자 운전 자격을 놓고 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제 국토교통부와 이 경찰청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이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이 결과에 따라 늦은 밤 고속도로 운전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강화한 검사는 올해 9월쯤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고령자를 슬그머니 고위험자로 바꿔 어제 자료를 다시 냈는데요. 예. 이 지난주 해외 제품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처럼 이번에도 고령 운전자 반발에 정치권 비판이 잇따르자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령층이라고 일방적으로 어떤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아마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아마 그거는 우리 사회 중론을 모아서 한번 깊이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늙었다는 그 전제하에 운전을 한다 못한다를 규정을 지으면은 기회균등의 법칙이 나이에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제 사고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전세 사기 당할라 소형 빌라 월세 비중 역대 최고. 네, 보통 자금이 있다면 전세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소형 빌라의 경우 요즘 월세를 선호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올해 1분기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전용 면적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빌라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전월세 거래량이 5만 건이 넘는데요. 월세가 2만 7천여 건으로 54.1%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31%에 그쳤던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해 49%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는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빌라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워낙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예 빌라를 얻을 때는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전세 사기 후폭풍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꺾였지만 생산자 물가 또 올라.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따라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5달 연속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래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9.1입니다. 3월보다 0.3%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 오름세입니다. 예. 이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 농산물과 수산물은 4% 넘게 내렸는데요. 이 날씨가 좋아지면서 채소 출하량이 늘고 어획량도 많아져 가격이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축산물이나 공산품, 서비스 가격이 올라 전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볼까요? 이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장을 볼 때 부담이 더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게 관심일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전문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전망이 좀 어두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생산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증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계 지출 부문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두운 전망 들어봤는데요. 다음 키워드는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수출 호조, 가정의 달 특수, 기업 체감 경기 맑음. 다 좋은 말인데요. 우리 기업 경기가 좋다는 뜻이죠? 네, 이번 달 기업 체감 경기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좋게 나왔는데요. 석 달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프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이 5월 기업 체감 경기, 그러니까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73으로 4월보다 2포인트 올랐어요. 이 지난 2월에 3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68까지 떨어졌다가 3월부터 반등한 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BSI는 4월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 올랐고 형태별로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비제조업도 4월보다 3포인트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은 자동차 수출 호조세 속에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전체 기업 체감 경기가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도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관련 경제픽 보겠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이렇게 정하셨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기준금리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연 3.5%인 금리는 사실 이번에도 동결될 게 유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관심은 이 수정 경제 전망치에 쏠려 있습니다. 이 그래픽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거뒀잖아요. 무려 1.3%로 시장 전망치인 0.6%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올리는 건 기정사실로 됐고 그럼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이겠죠. 저희가 좀 전문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 전망은 대부분 2%대 중반 전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 수출 호조세만 고려하면 2%대 후반까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 이 1분기에 예상 밖으로 좋았던 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분 성장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2.5% 안팎으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 저희가 전문가 취재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고하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대비로 우리가 따져서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2.4 또는 2.5 정도가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더 필 수 있을 텐데 내일 발표 자세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단신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효용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술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기술, 제품을 통해서 인류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가 베스트셀러 제품 탄생 20주년을 맞아 특별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신제품은 초콜릿 맛 제품과 아몬드가 들어간 제품을 합친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온의 치즈맛, 감자칩을 8년 만에 다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에 나왔던 제품으로 오리온 측은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발병의 날 기념식에서 김종환 부사장이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 4세대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5세대 제품도 개발한 공모입니다. 1분기 국내에서 팔린 스마트폰 4대 가운데 3대는 삼성전자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삼성전자는 S24 시리즈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보다 11%포인트 오른 시장 점유율 75%를 기록했고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24%로 집계됐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부커상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올해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예니 에르펜백의 장편소설 카이로스가 차지했습니다. 영국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21일 런던 데이트 모던에서 시상식을 열고 올해 인터내셔널 부커상 수상작으로 독일 작가 예니 에르펜백의 카이로스를 호명했습니다. 올해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최종 후보 6편에 포함됐었던 황석영의 장편소설 철도원 3대는 아쉽게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집 농무와 가난한 사랑 노래로 유명한 원로 시인 신경림 씨가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지난해 암 판정을 받고 국립암센터 등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만해 문학상을 받은 1973년 시집 농무와 1985년 새벽을 기다리며 1988년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또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와 마주복에 배치됐는데요. 김 위원장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넘어 선대를 뛰어넘는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월과 완공 이후인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학교를 또 찾은 겁니다. 당창군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理想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김일성 주석,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겁니다. 교실에도 3명의 사진이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보도에서 김씨 3대 사진이 나란히 게재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최근 김정은 혁명사상 등 사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 건물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만든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초상화가 걸린 점도 주목됩니다. 김정은이 선대를 넘어서는 우상화를 추진하면서 정통성을 부각하며 체제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사회주의의 이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한 목표가 있다. 지금은 나의 시대. 그래서 나의 독재가 계속 가야 된다. 북한 체제 뿌리가 막스레닌주의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희석화, 태양지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는 차원에서 본류에 해당하는 막스레닌주의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이른바 김정은 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상화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낮 동안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한낮에는 25도로 웃돌며 덥겠는데요. 특히 내일 영남 지방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15도 안팎에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7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서울 26도, 강릉 31도, 안동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모레 오후에는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휴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보내드린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